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42. 오늘은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56분입니다. 정견이 왜? 알았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옳지. 아이고 이놈 새끼. 아이고, 밖에 그냥 베란다에 앉아있지. 왜 또 아빠한테 왔어? 아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예, 예, 정견이가 꼭 방송 시작하면 이러네요. 예. 자, 오늘 토요일 오전 11시 57분인데요. 저는 오늘 어제 실어놨던 물건, 울산에서 실었던 물건을 포항 저쪽 영일만 쪽에 물건을 내려주고 왔습니다. 어제 조금 일찍 들어온 편이었는데요. 어제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원래는 밖에서 그냥 뭐 간단하게 밥을 먹고 들어올까 하다가 에휴, 요즘 일도 많이 못해서 돈도 못 버는데 뭔 외식이냐 싶어가지고 얼른 집에 들어와서 밥 해가지고 저기 뼈다구 해장국을 냉동 뼈다구 해장국을 사다 놨어요. 사다 놓은 거를 하나 뜯어서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소주 한잔 했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잠이 좀 일찍 들었는데 어제 굉장히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근데 좀 약간 악몽 비슷한 개꿈 비슷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조금 그런 와중에 유시민 작가가 나왔는데 유시민 작가가 어디를 올라갔다 나무 같은 데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못 내려오고 있어서 작가님 제 손을 밟고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제가 딱 손을 대니까 제 손으로 발을 짚고 내려오고 그 장면이 좀 인상 깊게 남네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물건 내려주고 얼른 들어왔습니다. 예, 얼른 들어와서 공부도 좀 하고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또 2시부터 야구가 있어요. 프로야구. 어제 또 술 마시면서 야구를 봤는데 LG 트윈스가 명승부 끝에 어제 기아 타이거즈를 6대5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자, 올해 LG는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또 연승가도를 달리며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책 한 권을 또 새로 산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화성의 인류학자. 이 책은 올리버 섹스의 책입니다. 지금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재밌게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제가 뭐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올리버 섹스의 책들 중에 가장 그 평점이 좋아요. 평점이 좋아서 샀습니다. 샀고 책이 꽤 두꺼운데 400페이지가 넘네요. 두꺼운데 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랑 비슷한 스타일의 책인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임상에서 겪은 환자들에 대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언제 재미있을 것 같아서 뇌신경과 의사가 만난 7명의 기묘한 환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총분세 읽고 있죠.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 시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폴리네시아 이쪽 얘기 전혀 제가 전혀라기보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예, 그거를 그래도 제 2시간 반을 끄덕지게 읽었어요. 예. 읽고 나니까 폴리네시아, 호주와 뉴기니 그쪽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하는 정도의 소감을 밝힙니다. 예. 괜찮았습니다. 잘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번 장은 제가 조금 알만한 장입니다. 제16장 동아시아의 운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 네, 흥미있습니다.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제16장 동아시아의 운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 동아시아 문명을 잉태한 중국의 역할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역할의 큰 기여도를 부인할 수는 없다. 중국 문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끈질기게 버틴 것은 거의 만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20세기에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최초의 이 농경민들이 이룩한 업적 덕분에 중국은 중국화될 수 있었다. 예. 중국의 역사는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 이민, 차별 철폐, 여러가지 언어 사용, 민족적 다양성, 나의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처럼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정책들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앞장서고 있다. 나의 아들들은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학교의 교실들을 둘러보면 학생들의 얼굴 생김새에 대한 생각들이 저절로 떠오른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80개가 넘고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 아이들은 오히려 소수 집단에 속한다. 내 아이들의 학교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예외 없이 미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 내 아이들의 조부모 4사람 중에서 3사람도 그런 경우였다. 그러나 이민의 물결은 아메리카가 이미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다양성을 다시 복원시키고 있을 뿐이다.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에도 미국 본토 가로 열고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한 지역 가로 닫고 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수백 개 부족과 수백 개의 언어가 공존했으며 이 지역 전체가 단일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은 겨우 지난 100년 사이의 일이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은 아주 일반적인 나라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6개국 중에서 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최근에 와서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이며 지금도 수백 개의 언어와 민족 집단이 공존하고 있는 도가니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원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슬라브족 국가였는데 우랄 산맥을 넘어 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582년부터였다. 그때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수백 개의 비슬라브계 민족들을 흡수했으며 그중 많은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각자 고유의 언어와 문화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대륙이 지금처럼 미국화되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러시아의 역사는 러시아가 지금처럼 러시아화되는 과정이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도 최근에 이룩된 정치적 창조물 가로 열고 인도의 경우는 재창조물 가로 닫고 이며 각각 850개, 670개, 210개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 이 같은 도가니의 규칙에서 단 한 곳 예외적인 존재가 바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적어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치, 문화, 언어 등의 측면에서 획일적인 나라처럼 보인다. 중국은 BC 221년에 이미 정치적으로 통일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 상태를 유지했다. 현대 유럽에서는 변형된 수십 가지 알파벳이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문자가 처음 생긴 이후로 오직 하나의 문자 체계 밖에 없었다. 중국의 12억 인구 중에서 8억 이상이 만다린어 가로 열고 표준 중국어인 베이징 관어 가로 닫고 만다린어를 사용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단연 최다 인구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다. 더구나 나머지 인구 중에서 3억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7가지 언어도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가 유사한 것만큼이나 만다린어와 유사한 언어들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도가니가 아닐 뿐더러 중국이 어떻게 중국화되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중국은 유사 이래로 거의 처음부터 지금의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중국의 통일성을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착각인지를 망각하기 쉽다. 중국은 겉으로는 통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유전적인 문제 때문이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인종별로 대강 분류할 때 중국인들은 모두 이른바 몽골 인종이라 뭉뚱그려서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범주에 속하는 유럽의 스웨덴인,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감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북중국인과 남중국인은 유전적, 신체적으로 매우 다르다. 북중국인은 티베트인이나 네팔인과 가장 비슷하지만 남중국인은 베트남인이나 필리핀인과 비슷하다. 내 친구들 중에서 북중국인과 남중국인은 서로 외모만 보고서도 상대방을 구별해낼 때가 많다. 중국인은 대체로 키가 더 크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북중국인은 대체로 키가 더 크고 체중도 더 나가며 피부색이 더 밝다. 또한 코가 오똑한데 눈도 더 작으면서 눈꼬리가 위로 찢어진 편이다. 북중국과 남중국은 환경과 기후도 서로 다르다. 북쪽은 건조하고 추우며 남쪽은 비가 많고 무덥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유전적 차이가 생겨났고 그로 미루어 북중국과 남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소 격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갖게 되었을까? 세계 어디든 오랫동안 사람이 살던 지역이라면 의뢰 언어가 다양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언어가 거의 통일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바로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6인인은 면적이 중국의 10분의 1 이하이며 인류의 역사도 약 4만 년밖에 안 되었지만 언어 수는 1000개에 달하고 그 속에는 또 수십 개 어군이 있으며 각각의 어군 사이의 차이는 중국의 주요 8가지 언어보다 훨씬 크다. 서유럽에서는 인도 유럽어가 들어온 이후 고작 6000에서 8000년 사이에 약 40가지 언어가 새로 생기거나 도입되었다. 그 중에는 영어, 핀란드어, 러시아어처럼 서로 판이하게 다른 언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화석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중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는 50만 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중국에는 서로 뚜렷이 다른 수천, 수만 개의 언어가 생겨났을 텐데 그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 모순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인구가 많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중국도 한때는 다양성을 가진 나라였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일찍 통일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먼저 먼 옛날 중국의 중국화와 더불어 광활한 지역은 철저히 균일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열대 동남아시아의 거주자들이 바뀌었으며 일본 및 한국 어쩌면 인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역사는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다. 이 장에서는 중국이 중국화된 사연을 들어보기로 하자. 예. 저는 중국을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쳐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통일된 한 민족 국가라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다른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른 대륙이나 나라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정말 중국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게 기적 같은 일이었네요. 예, 대단히 특이합니다.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안 틀리게 읽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방송을 좀 모니터링 해봤는데 가끔 합니다. 네, 모니터링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이렇게 책을 읽는 게 공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디오로 들으면서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틀어만 놔도 내가 이런 내용이었나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좋은 내용이구나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좀 떠듬떠듬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피곤하면 글을 읽는데 좀 떠듬떠듬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자, 중국의 언어 지도를 통해서 보는 동아시아의 언어 변동. 우선 중국의 상세한 언어 지도 그림 16-1 참조부터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겠다. 흔히 중국을 획일적인 나라로 생각하던 우리는 이 지도를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눈이 번쩍 뜨인다. 알고 보면 중국에는 8가지 다수 언어 가로 열고 모두 합쳐 그냥 중국어라 통칭할 때가 많은 만다린어 및 그와 매우 가까운 7가지 친척 언어로 그 각각의 사용자 수는 1100만에서 8억에 달한다. 가로 닫고 다수 언어뿐만 아니라 130개 이상의 소수 언어가 또 있다. 그 중에서 대다수의 언어는 사용자 수가 몇천 명밖에 안 된다. 다수와 소수를 통틀어 이 모든 언어는 4가지 어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각의 어족은 그 분포 면적이 제각기 크게 다르다. 예.
지도를 좀 봤습니다. 한쪽에는 만다리너와 그 친척 언어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티베트어족의 중국어 어파. 어파는 어족의 하위 구분이라고 합니다. 어파이며 북중국에서 남중국까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북부의 만주에서 시작하여 남부의 통킹만까지 중국을 종단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는 만다리너와 그 친척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세 어족은 분포 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섬처럼 중국어를 비롯한 다른 어족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바다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언어를 중심적으로 왜 이렇게 언어를 중심적으로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언어를 그 민족을 구분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언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나 뭐 일본과는, 특히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언어, 그리고 문자는 좀 늦게 탄생하긴 했지만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동북공정이니 뭐니 해서 한국을 자기네 나라, 자기네 영향권으로 포섭하려고 하더라도, 뭐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독창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피곤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선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분산 정도가 특히 심한 것은 야오 어족의 분포 지역이다. 모두 600명의 사용자들이 5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 홍묘족, 백묘족, 흑묘족, 청묘족, 요족 따위의 색채가 느껴지는 이름을 갖고 있다. 야오어의 사용자들은 수십 개의 소수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이 모두가 다른 어족 속에 포위된 상태로 남중국에서 타이를 이르는 약 13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흩어져 있다. 그 중에서 мя오어를 사용하는 10만 명 이상의 베트남 난민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 어족도 함께 이동했다. 미국에서는 몽족이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는 어족이다. 또 하나의 분산된 언어군은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다.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의 6천만 사용자들은 동쪽으로는 베트남까지, 남쪽으로는 말레이 반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 인도 북부까지 두루 흩어져 있다. 중국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어족은 타이 카다이의 어족으로 가로 열고 타이어와 라오어가 포함된 5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남중국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타이의 말레이 반도 지역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미얀마까지 분포되어 있다. 야오족의 사용자들이 지금처럼 분산되어 분포하게 된 까닭은 그들이 옛날에 헬리콥터를 타고 아시아 이곳저곳에 뚝뚝 떨어졌기 때문은 아니다. 한때는 그들도 지금보다는 연속적으로 분포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아마 다른 어족의 사용자들이 팽창했거나 야오 어족의 사용자들에게 자기 언어를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복거일이라는 작가가 있었죠. 그 작가가 주장한 게 우리나라의 공용어를 영어로 하자. 한국말과 한글을 포기하자. 이건데 그럼 미치광이들도 있는 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게 또 근데 한동안은 진지하게 상의가 됐었어요. 참. 이 나라에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어떤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진지하게 논의가 될 수가 있는지 참. 그냥 미국 가서 살지 그래 혼자. 그럼 딱 되는데 아니면 그거 찬성하는 사람들만 미국 가서 살든가. 돈 주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실제로 이 같은 언어 분산 과정은 주로 지난 2500년 동안 일어났으므로 역사적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타이어, 라오어, 미얀마어 사용자들의 조상은 모두 역사시대에 남중국빛 인근 지역으로부터 현재 위치로 남하하여 그 이전부터 이주해 와서 정착해 살던 사람들을 압도했다. 특히 각종 중국어 사용자들은 다른 민족 집단을 원시적이며 열등하다고 멸시하면서 아예 내쫓거나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리는 일에 유난히 적극적이었다. BC 1100년에서 221년 중국 주왕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국가가 비중국어 사용자들을 정복 흡수했던 일들이 설명되어 있다. 이 중국 사람들도 이 선민 사상이 대단하죠. 뭐 유대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 유대인들처럼 뭐 이렇게 극성 맞지는 않아도 은근히 잘난 척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한족이라는 자기들 뭐랄까 자기들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대놓고 주변의 소수민족들을 깔보고.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보면 오랑캐잖아요. 동이족.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오랑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물론 저기 오랑캐들한테 점령됐을 때 오랑캐라고 했지만 뭐 청나라나 이럴 때 그 공자도 보면 대표적인 그 한족 저기 한족 중심주의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는 몇 가지 추론 방법을 동원하여 몇천 년 전의 동아시아 언어 지도를 복원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언어의 팽창에 대한 역사 기록을 거꾸로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둘째로 오늘날의 어떤 지역에서 단 한 가지 언어 또는 서로 관련된 언어군이 넓은 면적을 연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언어군의 지리적 팽창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것, 즉 그 지역에서 다시 여러 가지 언어로 분화될 만큼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오늘날의 어떤 지역의 어느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매우 많다면 그것은 그 어족이 분산되기 시작했던 중심지로부터 멀지 않다는 뜻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같은 세 가지 추론 방법을 이용해 언어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았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북중국은 원래 중국어를 비롯한
중국 티베트어족의 사용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남중국의 여러 지역은 мя오야오, 오스트로아시아, 타이카다이 어족의 사용자들이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중국 티베트어족의 사용자들이 다른 어족의 사용자 대부분을 남중국에서 쫓아냈다는 것이다. 중국 이남의 열대 동남아시아 가로 열고 타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령 말레이 반도 지역 가로 닫고 를 휩쓸었던 언어 변동은 더욱 극심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원래 사용되던 언어들은 현재 완전히 사멸했음이 분명하다. 이들 나라의 현대 언어는 모두 최근에 가로 열고 주로 남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일부는 인도네시아로부터 가로 닫고 침입해 들어온 듯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мя오야오계의 언어들이 현재 간신히 살아남은 정도인 것으로 미루어 한때 남중국에는 мя오야오, 오스트로아시아, 타이카다이 이외의 다른 어족들이 더 있었지만 거기에 속해 있던 언어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으리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가로 열고 필리핀 및 폴리네시아의 모든 언어가 여기에 속한다. 가로 닫고 오스트로네시아 어족도 중국 본토에서 사라진 그러나 태평양의 여러 섬으로 전파되어 살아남은 덕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어족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언어 교체 현상에서 천여 가지에 달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가 있던 신세계에 유럽의 언어, 특히 영어와 스페인어가 전파된 일을 연상하게 된다. 우리는 최근의 미국사를 통해 미국 인디언들의 언어가 영어로 바뀐 까닭이 단순히 인디언들에게 영어가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교체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는 이주자들이 전쟁이나 살인 또는 질병을 도입함으로써 대부분의 인디언들을 죽게 만들었고 살아남은 인디언들은 이미 다수의 언어가 되어버린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언어 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럽인 침입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보다 기술 및 정치 조직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점들은 궁극적으로는 식량 생산을 더 일찍 시작했다는 이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언어가 영어로 바뀐 일, 그리고 적도이나 아프리카 고유의 피그미족 언어 및 코이산족 언어가 반투족 언어로 바뀐 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언어 변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중국 티베트어족의 사용자들이 북중국에서 남중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을 비롯한 남중국 고유의 어족들이 열대 동남아시아로 남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고고학으로 눈을 돌려 일부 아시아인들이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기술, 정치, 농업 면에서 유리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통일시켜준 지리적 요건.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그렇듯이 동아시아의 고고학적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곳의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에는 토기도 없이 뗀석기만 사용했던 수렵 채집민들의 흔적뿐이다. 그러다가 동아시아 최초로 다른 증거물들이 발견된 곳이 바로 중국이다. BC 7500년경 무렵부터 농작물의 잔해, 가축의 뼈, 토기, 간석기, 신석기 등이 나타난다. 이 연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신석기 시대 및 식량 생산이 시작된 연대로부터 1000년 이내에 해당한다.
그러나 BC 7500년 이전 1000년 동안의 중국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중국의 식량 생산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동시대에 시작되었는지 조금 빠르거나 늦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물의 작물화 및 동물의 가축화가 세계 최초로 시작된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쩌면 중국에는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중심지가 둘 또는 그 이상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랭 건조한 중국 북부와 고온 다습한 남부의 생태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위도상에서도 해안 저지대와 내륙 고지대는 그 생태가 다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는 토종 야생 식물도 다르게 마련이므로 최초의 농경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물도 지역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실제로 북중국 최초의 농작물로 확인된 식물은 가뭄에 강한 2종의 기장류였고 남중국의 경우에는 벼였다. 그것으로 미루어 식물의 작물화는 남부와 북부에서 따로따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최초의 농작물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유적지에서는 가축화된 돼지, 개, 닭의 뼈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같은 가축 및 농작물 이외에도 다시 다양한 가축 작물들이 차례차례 나타났다. 동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소였고 가로 열고 쟁기를 끌었으므로 가로 닫고 그 밖에도 누에, 오리, 거위 등이 있었다. 나중에 나타난 중국 농작물 중에서 우리에게 낯익은 것들은 메주콩, 대마, 감귤류, 차, 살구, 복숭아, 배 등이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동서축 덕분에 중국의 많은 가축 작물이 고대에 이미 서쪽으로 전파되었던 것처럼 서아시아의 가축이나 농작물도 동쪽으로 중국까지 전파되어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었다. 서쪽에서 들어온 가축 작물 중에서 고대 중국의 경제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밀과 보리, 소와 말, 그리고 그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양과 염소 등이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식량 생산을 시작하자 제11장에서 14장까지 다루었던 문명의 다른 여러가지 특징들이 차례차례 나타났다. 중국의 뛰어난 청동 야금술의 전통은 BC 3000년에서 2000년에 시작되었고 결국 중국은 BC 500년경에 단연 세계 최초로 주철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1500년간은 제13장에서도 언급한 중국의 기술적 발명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시기로 종이, 나침판, 외박기, 손수레, 화약 등이 그때 만들어졌다. 요새화된 도시도 BC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처음 건설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묘지는 소박한 무덤과 화려하게 꾸민 무덤 등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미루어 계급 구별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지배자들이 평민들의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화된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방어용 성벽이나 장엄한 궁궐, 그리고 나중에 남중국과 북중국을 연결한 대운하, 가로 열고 연장 16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 가로 닫고 대운하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문자는 BC 2000년에서 1000년의 것들로부터 남아있지만 아마 그보다 일찍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무렵부터 중국에 새로 등장한 도시 또는 국가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기록 대신 중국 최초의 여러 왕조가 남긴 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BC 2000년경에 탄생한 하 왕조부터
부터가 그 시작이었다. 예. 하운주 이렇게 넘어가죠. 중국은 면적이 넓고 생태 또한 다양하여 수많은 지방 문화가 생겨났으며 그 문화들은 토기나 인공물의 유형에 따라 고고학적인 식별이 가능하다. BC 4000년에서 3000년에 이 같은 지방 문화들은 지리적으로 팽창해 상호작용과 경쟁을 통하여 합쳐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생태를 가진 여러 지역 사이에서 가축 작물의 교환이 이루어져 중국의 식량 생산이 풍부해졌듯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지역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문화 및 기술도 풍부해졌고 전쟁을 일삼는 여러 주장 사회 사이의 매서운 경쟁은 더 크고 중앙집권화된 국가 형성을 야기했다. 제14장 참조. 그랬죠. 인구에 따라서 부족, 추장, 왕, 국가, 도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전쟁도 생기고 문명도 생기고 도시도 생기고 나라도 생기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눈이 안 좋아가지고 결명자차를 샀는데 조금 이따 맛 좀 봐야겠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남북 방향의 농작물 확산은 지연되었지만 남북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보다는 정도가 덜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남북 방향은 거리가 짧았고 멕시코 북부나 아프리카처럼 사막으로 단절되거나 중앙 아메리카처럼 비좁은 지역으로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서로 흐르는 중국의 긴 강들, 북부의 황허강과 남부의 양치강은 해안과 내륙에서 농작물 및 기술 확산을 도왔으며 동서 방향이 넓고 지형도 비교적 완만하여 결국 두 강이 운하로 연결되었으므로 남북 방향의 교환도 쉬워졌다. 이 같은 지리적 요인들로 인해 중국은 일찌감치 문화적, 정치적으로 동의될 수 있었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비슷한 모양의 땅이면서도 지형이 험난하고 각 지역을 이어주는 강이 없어서 오늘날까지도 문화적,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아시아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문물을 발전시킨 중국. 새로 발전된 문물이 중국 남부에서 북부로 전파된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제철술과 벼농사였다. 그러나 주된 전파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경향은 문자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서유라시아에서는 수메르의 서형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히타이트 문자, 미노스 문자, 셈 알파벳 등 수많은 초기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서 두루 사용된 문자 체계는 단 하나였다. 이것은 북중국에서 완성되고 전파되어 다른 미숙한 문자 체계들을 견제 또는 대체하면서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 발전했다. 그 밖에 북중국 사회로부터 남하한 주요 문물에는 청동 관련 기술, 각종 중국 티베트계 언어가 있었고 국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최초의 새 왕조인 하운주가 아니야 상나라가 온 나라죠. 하상주 왕조는 모두 BC 2000년에서 1000년 북중국에서 탄생했다. BC 1000년에서 0년의 기록을 보면 중국 민족은 그때부터 이미
오늘날에도 이런 중국인들이 많지만 이민족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문화적 우월감을 느꼈으며 북중국인들은 남중국인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BC 1000년에서 0년 주왕조 만렵의 한 저자는 이민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5지역 사람들은 바로 중화와 그 변방의 융, 이 등 오랑캐 족속이었으니 제각기 성정이 달라서 고칠 길이 없었다. 동쪽 오랑캐를 이컬어 이라 했다. 이 족속은 머리를 풀어 헤쳤으며 몸에는 문신을 새겼는데 덜어는 음식을 불에 익히지 않고 먹었다. 이면 이게 우리나라네요. 동이족이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덜어놓은 음식을 불에 익히지 않고 먹고. 머리 풀어 헤친 건 이제 개성이 좀 넘쳤던 게 아니었을까요? 몸에 문신 새긴 것도 마찬가지고 덜어놓은 음식을 불에 익히지 않고 먹은 거는 이제 회, 육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는 서남 북방의 오랑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야만적인 풍습에 젖어 있어서 발을 안쪽으로 우물이거나 이마에 문신을 새기거나 털가죽 옷을 입거나 동굴에서 살거나 곡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을 날로 먹는다고 했다. 북중국의 주왕조가 조직했던 국가 또는 그것을 본딴 여러 국가들이 남중국까지 전파된 것은 BC 1000년에서 0년의 일로 BC 221년 진 왕조가 중국의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중국의 문화적 통일도 그 시기에 가속화되었다. 문자를 갖지 못한 야만인들은 문자를 가진 중국의 문명국가에 흡수되거나 그것을 모방했다. 이 같은 문화적 통일은 무지막지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가령 진왕조의 시황제는 종전에 기록된 역사책들을 무가치하다고 규정하여 불태우게 했고 그 때문에 중국 초기의 역사와 문헌들을 많이 잃었다. 이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중국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중국에 최근에는 문화대혁명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찬란하고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모르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는 등 옳지 않다는 등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등 하면서 다 때려부시고 인류사에 중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중국에서는 이게 너무 찬란했던 문명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임팩트가 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나 이처럼 가혹한 조처를 취한 덕분에 북중국의 중국 티베트계 언어들은 중국 대부분 지역에 더 빨리 전파되었을 것이며 야오야오 어족을 비롯한 다른 어족들은 지금처럼 분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랬을지 어땠을지. 동아시아 내 중국은 이거는 다른 이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은 식량 생산, 기술, 문자, 국가 형성 등에서 출발이 빨랐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혁신한 각종 문물은 이웃 지역들이 발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면 BC 4000년에서 3000년까지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조약돌 석기와 박편 석기를 사용하는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었다. 베트남의 호아빈에 있는 유적지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호아빈 문화라고 부른다. 이 무렵부터 남중국의 것과 비슷한 중국산 농산물, 신석기 기술, 촌락 생활, 토기 등이 열대 동남아시아에도 전파되기 시작했다.
아마 남중국의 어족들과 함께 들어왔을 것이다. 남중국으로부터 팽창되어 남한 사람들이 각각 미얀마인, 라오스인, 타이인이 되면서 열대 동남아시아의 중국화가 완성되었다. 현대의 이 민족들은 모두 남중국인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유도저 현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열대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말레이 반도의 세망 네그리토 안다만 제도 사람들, 스리랑카의 베도이그 네그리토 3개의 수렵 채진민 집단이 잔존해 있을 뿐인데 이들을 모습으로 미루어 열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현대 뉴기니인들처럼 피부색이 검고 곱슬머리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피부색이 밝고 직모인 남중국인이나 그들에게서 갈라져 나온 현대의 열대 동남아시아인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남아있는 네그리토 가로 열고 오세아니아 빛 동남아시아의 왜소한 준흑색 인종 가로 닫고 들은 어쩌면 뉴기니에 처음 이주한 사람들과 동일한 조상을 가진 마지막 생존자들인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동남아시아와 달리 언어나 신체적 유전적 특징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역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국과 일본은 BC 2000년에서 1000년 중국에서 별을 받아들였고 BC 1000년에서 0년에는 청동 야금술, AD 1년에서 1000년에는 문자를 각각 받아들였다. 중국은 소아시아의 밀과 보리도 한국과 일본에 전해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동아시아 문명을 잉태시킨 중국의 역할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발전이 모조리 중국에서 비롯되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인, 일본인, 열대 동남아시아인 등이 아무것도 발명하지 못하는 야만인이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고대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토기를 만든 민족 중 하나였으며 식량 생산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풍부한 해산물을 바탕으로 촌락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수렵 채진민들이었다. 그리고 일부 농작물은 아마도 한국, 일본, 열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최초로 작물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금도 중국 문화의 위상이 매우 높아서 일본은 일본어 발음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자를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까다로운 중국의 한자 대신 주로 그들의 훌륭한 한글 자모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한자를 상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문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끈질기게 버틴 것은 거의 만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20세기에 남겨놓은 생생한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최초의 이 농경민들이 이룩한 업적 덕분에 중국은 중국화되었고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타이에서 이스터 섬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중국인의 사촌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스터 섬으로 타이에서 이스터 섬으로 건너갔다고? 대단한데요. 자, 16장 끝났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7, 18. 이제 3장만 읽으면 되네요. 예,
아이고 거의 1시간이 됐는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이놈아 다리 아프다. 정기현아 이놈아. 응? 아빠 다리 아파요. 여기 내려가. 자 잠시 쉬었다가 한시 지금 12시 50분이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단 계속 읽는 게 낫겠어요. 중간에 잘리더라도 아이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읽을 책을 골랐습니다. 다음에 읽을 책은 자, The Third Chimpanzee, 제3의 침팬지. 제럿 다이아몬드 책입니다. 이분이 원래 생리학 박사세요. 진화 생태학이나 인류학 이런 쪽으로 원래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책은 또 명저로 손꼽히는 책이고요. 수상도 많이 하고 보통 침팬지와 98.4%나 유전자가 같은 제3의 침팬지는 1.6% 차로 인간이 됐고 이젠 왜 멸망 위기에 섰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 이 책을 골랐고요. 자, 계속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자, 498쪽 제17장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 유럽인들은 기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점을 바탕으로 태평양 일대의 섬들과 열대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일시적으로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미 토착적인 식량 생산자들과 병원균이 있었으므로 많은 유럽인들이 정착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와 대부분의 태평양 섬들은 지금도 동아시아 및 태평양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이주민들은 어떻게 폴리네시아인이 되었을까? 나에게 태평양 여러 섬의 역사는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의 주도인 자야프라에서 3명의 인도네시아 친구와 함께 어느 가게로 들어갔을 때의 일로 요약된다. 내 친구들의 이름은 각각 아크마드, 위워르, 사와칼이었고 가게 주인의 이름은 핑화였다. 아크마드는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리로 당시 우리 일행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와 나는 정부를 위한 생태 조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위워르와 사와카리는 현지에서 고용한 조수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크마드는 유기니 산악지대의 숲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으므로 무엇을 사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 결과는 우스꽝스러웠다. 내 친구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핑화는 중국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위와르와 사와카리를 보고도 계속 신문을 읽었지만 아크마드를 보더니 얼른 계산대 밑으로 숨었다. 이윽고 아크마드가 도끼 하나를 집어들자 위워르와 사와카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거꾸로 들고 있었던 것이다. 위워르와 사와카리는 도끼를 제대로 쥐고 나를 시험하는 방법을 아크마드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나서 아크마드와 사와카리가 위워르의 맨발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는 평생 신발을 신지 않아서 발가락이 넓게 벌어져 있었다. 사와카리는 가게 안에서 볼이 가장 넓은 신발을 집어 위워르의 발에 대보았지만 그 신발도 너무 좁았다. 그러자 아크마드와 사와카리와 핑화는 모두 껄껄 웃었다. 이번에는 아크마드가 플라스틱 빗을 집어들고 자신의 검고 뻣뻣한 직모를 빗어 보았다. 그리고 위월의 돌돌 말린 머리를 보더니 그에게 빗을 건네주었다. 그 빗은 즉각 위월의 머리카락에 뒤엉켰고 위월가 잡아당기자
뚝 부러지고 말았다. 위워르를 포함하여 모두가 웃었다. 위워르는 아크마드에게 쌀을 많이 사두는 것이 좋다고 응수했다. 6인이 산악지대의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은 고구마뿐이어서 아크마드는 배탈이 나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모두들 웃고는 있었지만 나는 그 밑에 감추어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크마드는 자바인이었고 핑화는 중국인, 위워르는 6인이 고지인, 그리고 사와카리는 6인이 북쪽의 해안의 저지인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1960년대에 6인이 서부를 합병하면서 6인들의 저항을 폭탄과 기관총으로 제압했었다. 나중에 아크마드는 위워르 사와카리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서 조사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고 자기는 시내에 남아있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6인들의 머리카락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뻣뻣한 직무를 가리키면서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군대가 지켜주지 않는 한 6인들의 손에 죽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핑화가 신문을 감춘 이유는 인도네시아령 유기니에서는 중국어 문서의 수입이 면목상으로 남아 불법이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에는 화교 상인들이 많다. 경제를 지배하는 중국인과 정치를 지배하는 자바인 사이에는 늘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해 있는데 그것이 1966년 유혈혁명으로 터져 나왔을 때 자바인들은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살해했다. 위워르와 사와카리도 대부분의 유기인들처럼 둘 다 자바인들의 독재에 분개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속해 있는 집단도 서로 경멸했다. 고지대인들은 저지대인들이 사고야자나 파먹는 나약한 놈들이라면서 무시하고 저지대인들은 고지대인들이 대가리만 큰 야만인이라면서 무시하는 식이다. 그 말에는 머리카락이 돌돌 말려 머리가 커 보인다는 뜻도 건방지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위워르, 사와카리와 함께 외딴 숲속으로 들어가 있던 며칠 사이에 그들은 도끼를 들고 싸우기 직전까지 갔다. 아크마드, 위워르, 사와카리, 핑화 등이 각각 대표하고 있는 네 집단 사이의 이 같은 긴장감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긴장감의 뿌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규모 인구의 해외 이동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결국 유럽인이 비유럽인을 교체한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대규모 해외 이동은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선사 시대에도 비유럽인이 다른 유럽인을 교체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위워르와 아크마드와 사와카리는 선사시대에 아시아 본토로부터 태평양으로 해외 이동을 감행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대표하고 있다. 위워르가 대표하는 고지인들은 아마 4만 년 전 이전에 이미 아시아로부터 유기니에 이주한 사람의 후손일 것이다. 아크마드의 조상들은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하여 약 4천년 전 자바섬에 도착했고 위워르의 조상들과 관계가 있던 그곳 사람들을 교체했다. 그리고 사와카리의 조상들은 약 3600년 전 유기니에 도착했다. 그들은 바로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일부분이었다. 한편 핑화의 조상들은 지금도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크마드와 사와카리의 조상들이 각각 자바와 뉴기니로 이주했던 인구 이동을 일컬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 6천년 동안 일어난 인구 이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그들의 한 갈래는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섬까지 빠짐없이 차지한 폴리네시아인들이었다. 이들은 신석기 시대 인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자들이었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언어들은 오늘날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이스터 섬에 이르기까지 지구 면적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모국어로 사용되고 있다.
빙하기 말기 무렵의 인구 이동을 다루는 이 책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며 가장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째서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자바섬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이주하여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교체하게 되었을까? 어째서 반대로 인도네시아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인들을 교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을 차지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유기니 해안의 좁고 기다란 저지대만을 차지했을 뿐 어째서 유기니 고지대에 살던 위월의 동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을까? 중국인 이주민의 후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폴리네시아인이 되었을까?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4개의 어파의 동질성. 오늘날 자바섬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섬들의 대부분,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들은 제외하고 대부분과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동질성을 가졌다. 이 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모와 유전자는 남중국인과 유사하고 열대 동남아시아인, 특히 말레이 반도 사람들과 더욱 유사하다. 그들의 언어도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 및 서부와 필리핀에는 374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 모두가 서로 가까운 관계이며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중에서 동일한 준어파 가로 열고 서말레이 폴리네시아 가로 닫고에 속한다. 아시아 본토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말레이 반도에도 존재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도 소규모로 고립되어 남아있지만 가로 열고 이들 지역은 인도네시아 섬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수마트라 및 보르네오 섬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가로 닫고 아시아 본토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17-1 참조. 오스트로네시아계의 낱말 중에서 영어에 도입된 낱말 중에는 폴리네시아인계의 언어에서 금기, 타부와 문신, 타투, 필리핀의 타갈로그어에서 숲, 분덕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맹렬한 살상욕을 수반하는 정신착란, 암흑, 밀랍을 이용한 염세법, 바틱, 오랑우탄 등이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들의 유전자와 언어가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중국의 언어에서 동질성이 지배적이라는 사실만큼이나 놀랍게 여겨진다. 자바에서 발견되는 저 유명한 호모 에렉투스 화석은 인도네시아 서부에서 인류가 적어도 100만 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인간의 유전자와 언어가 다양해지고 열대성 기후에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가로 열고 이를테면 많은 열대인들처럼 검은 피부를 갖게 되는 식으로 가로 닫고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은 피부색이 밝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은 밝은 피부색을 제외한 신체적 특징과 유전자에서 열대 동남아시아인 및 남중국인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지도를 살펴보면 4만 년 전의 인류가 뉴기니 및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도네시아를 거쳤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인도네시아인들은 당연히 현대의 유기니인 및 오스트레일리아인을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서부 및 필리핀 일대에서 유기니인을 닮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필리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네그리토만이 유기니인과 닮았을 뿐이다. 열대 동남아시아에 대해 설명할 때 제16장 참조 세계의 잔존 집단이 유기니인을 닮았다고 했다. 필리핀의 네그리토들도 어쩌면 유기니로 건너간 위월의 선조들과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잔존 집단인지도 모른다. 이 네그리토들은 필리핀 내의 이웃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그들도 말레이시아의 세망 네그리토와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처럼 원래의 언어를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던 열대 동남아시아인 또는 남중국인이 최근에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종전에 이들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필리핀 네그리토를 제외한 사람들을 모두 교체하고 원래의 언어까지 모두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너무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주민들은 검은 피부색, 다양한 어족, 새로운 유전적 특징이나 다양성 등을 미처 진화시키지 못한 듯하다. 물론 그들의 언어는 중국 본토에서 사용되는 주요 8개 언어에 비하여 훨씬 다수이지만 다양하지는 않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이처럼 유창한 언어들이 많다는 것은 다만 그 일대의 여러 섬들이 중국처럼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일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이다. 언어 분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설적인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 경로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은 모두 959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어파로 나뉜다. 그러나 이 959개의 언어 중에서 945개는 말레이 폴리네시아라는 한 어파에 속하고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지리적 범위에서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인도 유럽계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해외로 많이 팽창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퍼져 있던 어족은 바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었다. 그곳으로 미루어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는 최근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으로부터 분화되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향으로부터 멀리 전파되면서 각 지방의 수많은 언어들을 탄생시켰지만 그 차이가 생기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으므로 그 모든 언어가 아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중에서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 어파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 세 어파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다르고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와도 다르다. 그 차이는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의 준어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크다. 이들 세 어파의 분포 지역은 한 곳에 몰려 있다. 그 모두가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의 분포 지역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 이들 어파는 남중국 본토로부터 겨우 145km 떨어진 타이완 섬의 원주민들만이 사용하고 있다. 타이완 원주민들은 대체로 이 섬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중국 본토인들이 많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했다. 1945년 이후 특히 1949년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배한 후에 다시 본토인들이 밀려들었고 그리하여 현재 타이완 인구에서 원주민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4개 여파 중에서 3개 여파가 타이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는 바로 타이완 섬이 그들의 고향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는 타이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므로 분화될 수 있는 시간도 가장 길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으로부터 이스터 섬에 이르는 지역의 다른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모두 타이완에서 시작된 인구 팽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아이고,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냥 읽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쪽이 아니니까 전혀 뭐 거의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되고요. 네. 예, 아이고 뭐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타이완의 타팽캥 문화가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 전파된 경로,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의 촌락 유적지에서는 흔히 뼈와 토기가 출토되지만 화석화된 낱말들은 물론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도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인공물들이나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는 있다. 전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도 대부분 지역 가로 열고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평양의 많은 섬 가로 닫고 에는 원래 토기, 간석기, 가축, 농작물 등을 갖지 못한 수렵 체지민들이 살고 있었다. 가로 열고 이 같은 일반화에서 예외인 지역은 마다가스카르, 멜라네시아 동부,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의 외딴 섬들이다. 수렵 체지민들은 이처럼 먼 섬까지 갈 수 없었으므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류가 살지 않았다. 가로 닫고. 그러다가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증거가 처음으로 발견된 곳이 바로 타이완이다. BC 4000년에서 3000년경부터 타이완과 그 맞은편의 남중국 본토 해안에는 간석기와 독특한 장식을 한 토기, 이른바 타팽켄 토기가 처음 나타나는데, 이 토기 형태는 남중국 본토의 토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타이완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벼와 기장들의 흔적들은 농업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타이완 및 남중국 해안의 타팽캥 유적지에서는 생선뼈와 연체동물의 껍데기뿐 아니라 돌로 만든 구무추와 통나무를 파서 카누를 만들기에 알맞은 꽉기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타이완에서 살기 시작한 최초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미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타이완 섬과 중국 본토 사이의 타이완 해협을 건널 수 있는 배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타이완 해협은 중국 본토인들이 태평양 일대로 팽창하기 전에 우선 해상 기술을 발전시키는 훈련장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타이완의 타팽캥 문화와 그 이후에 발생한 태평양 여러 섬의 문화를 이어주는 독특한 인공물은 바로 나무껍질 두드리개다. 이것은 섬유질이 많은 종류의 나무껍질을 두드려 끈 그물, 의복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돌로 만든 도구다. 태평양 일대의 사람들은 털을 얻는 가축이나 섬유 작물이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서 옷을 만들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나무껍질을 두드려 만든 옷감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렌네 섬은 1930년대에 비로소 서구화된 전통의 폴리네시아인들의 섬이다. 그곳 사람들은 서구화에서 비롯된 반가운 변화는 섬이 조용해진 일이라고 말했다. 날마다 새벽부터 해가 진 뒤 사방에서 요란하게 들려오던 나무 껍질 두드리는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타팽켄 문화가 타이완에 도착한 이후 약 1000년 이내에 그 문화를 비롯한 각종 문화가 타이완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전파되면서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림 17-2 참조. 그러한 증거에는 간석기, 토기, 가축화된 돼지뼈, 농작물 잔해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장식을 한 타이완 섬의
타팽캥 토기 대신 장식이 없는 무문 토기나 적색 토기가 나타났다. 이런 토기는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 섬과 티모르 섬, 필리핀 등의 유적지에서도 발견되었다. 토기 석기 가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문화 세트는 BC 3000년경 필리핀에 나타났고 BC 2500년경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와 북보르네오와 티모르의 BC 2000년경 자바와 수마트라의 BC 1600년경에는 유기니 일대에도 나타났다. 거기서부터는 팽창 속도가 쾌속정처럼 빨라졌다. 문화적 세트를 지닌 사람들이 솔로몬 제도를 지나 급속히 동진하여 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던 태평양 일대로 퍼져갔던 것이다. 그리고 AD 1년에서 1000년 사이에는 팽창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에는 빠짐없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 같은 팽창 물결은 인도양을 가로질러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휩쓸고 마다가스카르 섬에도 상륙했다. 전에도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인류가 왜 이렇게 이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저쪽 유럽이든 동남아시아든 아시아든 동아시아든 아니면은 저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등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퍼져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사람들 없는 곳을 찾아 떠난 게 아니었을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던 거죠. 사람에게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3의 침팬지와 침팬지 폴리틱스를 읽어보려는 이유인데요. 그게 그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분화된 공격성과 장록성 이런 게 인간들이 서로에게 무서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말이 생각나네요. 그 실존주의에서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결국 그게 인류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역설적이게도 많은 수의 인간을 탄생시킨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팽창이 유기니 해안에 이를 무렵까지는 섬과 섬 사이를 여행할 때 아마 아우 트리거가 있는 양쪽에 있는 도술산 카누를 사용했을 텐데 이 같은 카누는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카누는 전 세계의 내륙 수로에서 전통적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순한 형태를 가진 마상이 카누보다 훨씬 발전된 것이다. 마상이 카누란 깎기를 사용하여 이름 그대로 통나무를 긁어내고 즉 속을 비우고 양쪽 끝을 다듬어 만든 카누를 말한다. 이 카누의 밑바닥은 통나무 자체의 모양대로 둥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조금만 빗나가도 카누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진다.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그림 17-2.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설명을 그냥 좀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그림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 진로 해가지고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 도달한 대략적인 시기도 함께 표시했다. 4A 보르네오, 4B 셀레베스 섬, 4C 티모르 섬은 BC 2500년경, 할마헤라 섬 BC 1600년경, 자바섬, 수마트라 섬 BC 2000년경, 비스마르크 제도 BC 1600년경, 말레이 반도 베트남 BC 1000년경, 솔로몬 제도 BC 1600년, 산타크루즈 제도, 통가 제도, 누벨 칼레도니 BC 1200년경, 소시에테 제도, 쿡 제도, 투아모투군도 BC 1년경, 고요. 재밌는 게 뉴질랜드는 BC 1000년, 아니야, AD 1000년, 채텀 제도는 뉴질랜드 바로 밑에 있는 섬, 그러니까 뉴질랜드 섬입니다. 뉴질랜드 땅입니다. AD 1300년. 이스터 섬, 저쪽 남아메리카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AD 500년. 이게 재밌어요. 자, 마다가스카르 유명하죠? 저기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가까운 거기도 AD 500년. 이렇게 퍼져나갔네요. 네, 유기니의 강에서 유기니인들이 노를 젓는 마상이를 타고 갈 때마다 나는 줄곧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내가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카누가 벌렁 뒤집히면서 쌍앙위험과 함께 물에 빠져 악어떼와 사귀게 될 것 같았다. 유기인들이 잔잔한 호수나 강이나 마상이를 타고 할 때는 제법 믿음직스러워 보였지만 그런 유기인들도 파도가 웬만큼 있는 바다에서는 마상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팽창할 때는 물론이고 애당초 타이완에 처음 이주할 때도 카누를 안정시키는 장치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합니다. 남중국에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스터섬, 마다가스카르, 호주, 뉴질랜드, 채텀 제도, 보르네오, 필리핀 이런 거, 사모아, 다 이게 남중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중국에서. 네, 중요한 걸 빠뜨려 먹었네요. 예. 해결책은 선체 양쪽에 1.2m쯤 간격을 두고 가노보다 작은 두 개의 통나무 아웃트리거를 평행으로 묶어 놓는 것이다. 선체와 아웃트리거는 장대를 수직으로 묶어 연결시켰다. 선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쪽 아웃트리거의 부력이 작용하여 물 밖으로 밀어내므로 배가 뒤집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쩌면 아웃트리거가 양쪽에 달린 돛을 단 카누야말로 중국 본토로부터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을 촉발시켰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었는지도 모른다. 네. 대단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조금 쉬었다가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